딱 IMF 터지기 6개월 전에서 1년 전이랑 지금 분위기가 비슷합니다. 쓰나미가 앞에 다가와서 쓰나미가 우리를 덮치게 생겼는데도 지금 아무런 위기의식을 못 느끼고 있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현실이에요. 안전 불감증의 시대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안녕하세요. 투자시켜자 김PB입니다. 사상 초유의 사태, 건설사 전부 줄도산이라는 주제로 오늘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건설사 얘기라고 해서 나는 건설업 근무 안 하는데 나랑 관련 없는 얘기라고 생각하신다면 바로 경기도 오산시의 오산대학교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의 경제가 건설업에 달려있다고 봐도 무방이 아닌데 그 이유를 잠깐 설명해드리면, 건설업은 일단 고용을 굉장히 많이 창출하는 업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간접 고용까지 포함하면 우리나라의 수백만 명의 근로자가 지금 이제 건설과 직간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건설업이 무너지면 대량 실업이 발생하게 되고, 대량 실업 발생하게 되면 사람들이 버는 돈이 줄어들게 되죠. 그러면 사람들이 밖에 돈 쓰러 나갈까요? 안 나가죠. 그럼 소비가 위축되니까 경제가 전반적으로 악화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건설사들이 무너지게 되면은 그 수백만 이제 근로자들이 다 지금 길거리에 나앉게 되니까 자영업 상권 무너지죠. 왜냐면 사람들이 쓸 돈이 없는데 외식을 어떻게 하고 옷을 어떻게 사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건설사들 무너지면은 부동산도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부동산 우리나라 가계 자산의 70%인데 이게 무너진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한국 내수 경기는 당연히 무너지는 건 확실하고, 수출이 아무리 잘 돼도 이런 식으로 건설사들이 무너지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건설사들한테 돈 대줬던, 그 다음에 부동산에 대출 빌려줬던 금융권들도 무너지게 되는데, 앞으로 제가 봤을 때 건설사 위기가 지금 좀만 더 심화되면은 지금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말씀드렸던 이 금융기관 줄도산 사태가 아마 벌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일촉즉발의 상황이거든요. 게다가 건설사들은 거래처도 수백 군데예요. 인테리어 업체서부터 뭐 하도급 업체, 뭐 시멘트에, 뭐 페인트에 엄청나게 많은 업체들하고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죠. 심지어 철강 이런 데도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 거래처들까지 다 무너지죠. 직간접적으로 우리의 산업과 전방위적으로 연관이 깊어요. 그래서 건설업이 무너지면은 전세 경제가 무너지고, 그 다음에 건설이 모든 경기를 선행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건설 경기가 둔화되면은 우리나라 경제나 전세 경제가 둔화된다라는 것과 똑같은데, 지금 여러분들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건설사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붕괴되기 일보 직전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 이거는 과장이 아니고 실제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는 우려사항입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너무 심각해요. 자, 최근에 포스코랑 DL건설 공사 140군데가 멈추면서 일자리가 14만 개 정도가 증발할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줄도산이 과장이 아니라 현실인 게, 일자리 14만 개라고 일단 얘기를 하는데, 일자리 14만 개면 여러분들 삼성전자 직원이 10만 명 정도 되고요. 카카오랑 네이버를 합치면은 약 1만 명 정도 좀 넘습니다. 즉, 삼성전자, 카카오, 네이버 정도 되는 규모의 경제 이 직원들이 다 길거리에 나앉게 되는 셈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히 많은 일자리가 지금 증발을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내용을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포스코 ENC 사태는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근데 포스코 ENC 건설사에서 최근에 전국 100곳, DL건설, 대리임이죠. DL건설에서 40여 곳의 사업장을 안전 문제 이유로 중단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의 이 건설 사업장이 올스탑된 상태예요. 그래서 정부가 오히려 여기에 더해서 영업정지랑 면허 등록 말소까지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정부가 직접 나서가지고 어떤 기업들을 타겟으로 이렇게 완전 조진다시피 할 정도잖아요. 그게 이 이유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포스코 ENC랑 DL건설에서 최근에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정부가 이건 안 된다, 이거 사실 얘기 들어봤을 때는 되게 올바른 조치처럼 느껴지죠. 그래서 면허 취소나 입찰 제한이나 뭐 이런 것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압수수색도 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사망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이 기업들이 타겟이 된 건데, 건설 근로자들의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보니까 정부가 아예 이걸 개입해서 지금 중재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강도가 지금 상당히 높습니다. 중대재해 터진 기업 자금난 각오해라, 대출금리 한도 만기 다 조인다. 그러니까 즉, 건설사들은 대출이 없으면 무조건 망합니다. 대출 안 받고 운영하는 건설사는 없어요. 근데 그 대출을 그냥 옥죄겠다는 거죠. 자금줄 막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근로자 추락사했던 DL건설은 압수수색까지 들어갔고, 포스코 ENC도 여러 방면에서 전방위 조사에 착수를 해서 지금 조사를 강도 높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측에서는 아예 비상경영이자 수주 중단, 아예 그냥 건설 일감 안 받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지금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수만 개의 일자리, 그 다음에 적게는 수백억, 많게는 수천억, 이 회사들은 특히 큰 회사이기 때문에 수조 단위의 경제적 효과가 증발하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영업정지에다가 자금줄 막고, 그 다음에 사법 리스크까지 3콤보로 지금 이제 건설사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들은 그냥 이제 지금 예시에 타겟이 된 회사들일 뿐이고, 사실 전반적인 건설사들을 지금 다 압박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사업을 중단시키려고 지금 정부 쪽에서 지금 이제 압박을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 DL건설 같은 경우는
어떤 일까지 일어나고 있냐면 대표부터 현장 소장까지 임원, 팀장, 현장 소장, 대표이사 80여 명이 전부 사표를 내고 나가버렸습니다. 이거 엄청나게 큰 사태죠. DL건설이 그냥 동네 건설사도 아니고 정말 큰 건설을 담당하고 있는 이런 회사인데 이 사람들이 그럼 왜 이렇게까지 판단을 했냐? 생계 유지를 하는 것보다 사법 리스크가 더 무섭다라는 판단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건설사들 분위기가 사실은 원래 좋지 않았거든요. 건설사들이 하루 평균 1.5곳이 폐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4월을 기준으로 이미 건설사의 폐업 신고가 벌써 1000건을 돌파했다라는 기사까지 나옵니다. 이 하루 평균 1.5곳이라는 수치는 심지어 종합건설사 기준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 건설 유관 기업까지 포함하면 정말 많은 기업들이 지금 줄도산을 하고 있어요. 이미 IMF 때보다도 더 심각한 분위기고 IMF 때 이래로 이렇게 수주잔고도 줄어들고 건설 경기가 안 좋았던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업황이 안 좋아지고 있었는데 여기다가 사법 리스크까지 얹어지고 있는 거니까 그냥 건설사들 그냥 사업 그냥 접으라는 얘기죠 거의. 그러면 얼마나 잘못했길래 정부에서 이 정도의 압박을 넣고 있을까? 이걸 한번 이제 이게 궁금해지잖아요 사실. 그래서 요걸 한번 찾아봤는데 사망할 이제 근로자가 지금 이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사망을 하면 면허 취소를 시키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강경책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10대 건설사 다 망해야 된다. 지금 우리나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아파트 있죠. 뭐 이편한 세상부터 해서 많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이제 아파트를 지은 브랜드들이 다 문 닫아야 되는 상황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사망자가 한 명만 발생해도 영업 정지를 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쪽에서. 근데 지금 포스코 ENC가 타겟이 돼가지고 지금 이제 국가에서 정부에서 그냥 압박을 하고 있는데 사실 포스코 ENC는 5년간 사망자 수가 5명이래요. 그러니까 10대 건설사 중에 가장 적은 수준으로 오히려 안전공사를 했던 회사입니다. 근데 사고라는 건 여러분들 뭐 사망사고나 뭐 중대 재해 같은 것들 이런 산업재해는 사실 건설 현장은 애초에 안전성이 이제 아무리 안전하게 하려고 해도 이게 사고라는 거는 반드시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사고가 10년 동안 0건인 회사는 제가 봤을 때 전 세계에 거의 드뭅니다. 없습니다 거의. 그래서 의도적으로 사실 우리가 건설사가 브랜드를 유지를 하려면 의도적으로 사고를 나게 만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사고 만들고 싶은 회사는 없단 말이죠. 근데 이것들을 너무 강도 높게 규제하면은 지금 안 그래도 무너지고 있는 건설사가 더 크게 무너지면서 부동산 시장 무너지고 금융권 무너지고 이런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라는 이제 우려가 있는 거죠. 이런 조치의 근간이 되는 법이 중대재해처벌법입니다. 이거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중처법이라고 하죠. 노동자의 죽음을 막기 위해서 기업의 최고 책임자에게 형사 책임을 이제 준다. 그러니까 벌을 주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미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건설사에서 건설 현장에서 사고 나면 이미 법적으로 처벌을 받아요. 근데 거기서 그냥 대표이사 깜빵 보내는 걸로 이런 식으로 이제 법을 강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거죠. 근데 한국이 사실은 그러면 이거 그래도 좋은 법 아니야? 건설사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이제 다치지 않게 이렇게 하는 법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수위가 정말 이례적인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영국이나 호주, 미국, 일본 그렇게 한국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일단 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나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는 입증을 하는 그 책임이 대표랑 관리자한테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내가 현대건설 대표인데 현대건설 아파트 짓다가 사고 났어요. 그러면 그 입증을 내가 해야 돼요. 내가 대표면. 근데 호주는 이 5가지 이 국가 중에서 주요 국가들 중에서 가장 그나마 이 대표이사까지 징역을 보낼 수 있는 굉장히 이제 강력한 처벌 규정을 갖고 있는데 이건 사실상 중과실 입증을 검찰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이게 죄다 아니다라는 걸 가르려고 하면은 검찰이 수사를 해서 밝혀내야지 사실 이거를 대표나 관리자가 입증할 책임은 없잖아요. 왜냐면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으니까 내가 처벌을 받기 전까지는 나는 범죄자가 아니에요. 근데 이미 기본적으로 대표랑 관리자들이 무조건 이걸 입증을 못하면은 이게 처벌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표이사가 형사처벌을 받는 이런 어떤 국가들은 사실상 거의 없다.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수준이고 사실 호주에서도 이런 법들이 있기는 하지만 대놓고 대표이사가 사고 날 거 알면서도 방관한 수준 이 법적으로 증거 자료에서 드러났을 때만 그렇게 이제 대표자가 실형을 살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회사는 없죠. 뭐 우리 회사 근로자들 뭐 의도적으로 뭐 나쁜 상황 만들려고 이렇게 하는 건설사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법만 있지 사실은 처벌받는 사례는 없습니다 거의. 근데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의 처벌 수위와 이 강도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문제가 생기면 현장 담당자, 현장에서 안전관리 잘못한 사람을 처벌을 하지 대표이사를 처벌하진 않거든요. 왜냐? 대표이사가 수백 개 건설 현장에 직접 가가지고 자기가 건설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결국 이런 기사까지 나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이제 만들어진 지 좀 됐는데 시행이 무색하게 건설 현장에서 사망자 수는 그대로 유지되거나 좀 늘어나고 있다. 즉 처벌을 강화한다라고 해서 이 사망사고가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긍정효과가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벌 수위를 높이면은 기업들의 심리만 위축되고
이 수주 100개 받을 거 이제 70개만 받고 50개만 받고 이런 식으로 계속 심리가 압박을 받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건설 노동자들도 많이 안 필요하니까 일자리도 더 줄어들겠죠. 차라리 제가 봤을 때는 안전하게 건설을 하는 기업들한테 혜택을 주는 게 더 오히려 낫지 않을까. 안전하게 사망 사고가 적고 그런 기업들한테 베네핏을 주는 게 낫지. 이거는 뭐 완전 그냥 이제 겁주기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사실상 이제 우리 사례로 봤을 때도. 근데 이런 이제 어떤 다양한 우리들의 생각에도 불구하고 이미 건설업 붕괴는 뭔가 이제 직전이다 이런 게 아니라 이미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 보면 삼성물산부터 GS건설까지 주요 5개사의 건설사들의 이 매출을 보게 되면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5%가 감소를 했습니다. 근데 36조 원이잖아요. 여러분 36조 원이 15%가 줄어서 36조 원이면은 40조 원이 훌쩍 넘었었다라는 건데, 그러면은 이미 몇 조 단위의 돈들이 이미 증발을 한 거예요. 그런 경제적 효과가 이미 증발을 했고, 당연히 수주 금액이 줄었고 매출이 줄었으니까 일자리도 줄었겠죠. 건설을 5개 할 거를 10개를 하고 20개를 해야 더 많은 사람들이 현장에 투입이 되고, 그러면 일자리가 더 많이 창출이 될 텐데, 이런 이제 일자리가 창출이 안 되는 결과를 계속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출의 감소 추세는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대형 건설사들의 매출이 감소했다라는 거는 당연히 그 밑에 있는 하도급 업체나 다른 이제 뭐 시공하는 다른 업체들마저도 일자리가 당연히 줄어들고 매출도 줄어들었다는 걸 의미를 하고, 거래처 중소형 건설사들이 줄도산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거라는 거죠. 딱 IMF 터지기 6개월 전에서 1년 전이랑 딱 지금 분위기가 비슷합니다. 그때도 이제 중소형 건설사부터 무너지다가 중견 건설사들 하나둘씩 무너지고, 그 다음에 대형 건설사 하나 무너지면서 이제 IMF가 쭉 시작이 됐거든요. 딱 그때 분위기랑 비슷한데, 지금 이런 식으로 건설사들을 압박하게 되면은 경제 위기가 훨씬 더 빠르게 다가올 수 있는 이런 이제 여건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게다가 지금 매출 1조 원 이상 내는 대형 건설사들 중에 돈 번 거 가지고 이자도 못 갚고 있는, 즉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 이제 건설사들이 45%나 돼요. 즉 100개 회사가 있다라고 하면 그 중에 45개 회사는 이미 돈 번 거 가지고 이자도 못 낼 정도로 이자에 허덕여서 지금 부도되기 직전일 정도로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돈 벌어서 이자도 못 갚는다라는 거는 사실 1, 2년은 그렇게 갈 수 있는데, 쌓아둔 돈 다 이자 내느라 까먹고 대출금 내느라 까먹으면 어떻게 하나요? 지금 특히 이렇게 지금 정부 측에서 아예 그냥 건설사들을 조질라고 지금 아주 그냥 포스코 ENC를 그냥 단두대 올려놨잖아요. 근데 이런 여건에서 어떻게 건설사들이 일감을 더 많이 따내고 그걸 가지고 일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올해에 건설사들이 좀비 기업화가 돼서 돈 번 거 가지고 이자도 못 낼 정도로 이제 사실상 이익을 못 내는 좀비 기업들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결국 10대 건설사들은 경기 침체 여파 때문에 1년 동안 임직원을 무려 3,000명이나 감원을 했대요. 그러면 10대 건설사가 이 정도 감원을 했으면은 그 밑에 건설사들이랑 건설사 유관업체들까지 포함하면 수만 명의 일자리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았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건, 지금 건설사에 나 일 안 하는데, 나는 부동산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건설 경기가 안 좋은 호황은 절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경제가 장기적으로 성장을 하려면 건설 경기부터 받쳐줘야 돼요. 그래야지 막 이제 건물도 짓고 막 이제 건물 짓는데 이제 근로자들도 많이 투입되고, 그러니까 거기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이제 점심 먹으러 가면 그 상권도 활발해지고 저녁 때 상권도 활발해지고, 이렇게 이제 수순으로 이어지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시기면 어때요? 경제 호황이 올래야 절대 올 수가 없는 거죠. 코스피 5000 시대 절대 못 옵니다. 이런 상황이면.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위기에 대해서 계속 추적해드려서 경고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금융통계정보 시스템이라던가 뭐 다양한 이제 기관들의 리포트를 통해서 아무리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조롱하는 어떤 그런 반응들이 많아요. 뭔 소리야, 대공황 안 왔잖아, 아직 안 왔잖아, 쓰나미가 앞에 다가와서 쓰나미가 우리를 덮치게 생겼는데도 지금 아무런 위기의식을 못 느끼고 있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현실이에요. 안전 불감증의 시대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소화전 울리면은 뭐 아예 뭐 그냥 뭐 잘못 눌렸겠지 하고 도망 안 가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위기가 코앞으로 와서 내 일자리 날아가고 우리 회사 망하게 생겼는데도 무시하는 수준의 안전 불감증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새마을금고 뭐 우리나라 한국 금융위기 이제 붕괴의 어떤 이런 부분들에서 제가 다뤄오고 있는데, 이 영상들을 여러분들이 무조건 꼭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겁주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진짜 있는 사실들을 토대로 추정한 데이터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실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이미 지금 금융권 부실들이나 이 경제의 부실은 이미 수면 아래서 부실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나스닥이 하락하기 시작하고 하면 코스피가 엄청나게 빠르게 무너질 텐데,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모든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될 거예요.
마치 비트코인이 상승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2022년부터 비트코인 슬슬 하락하기 시작하니까 루나 사태 터지고 암호화폐 금융기관들 무너지고 심지어 암호화폐 금융기관과 관련된 미국의 은행마저도 도산을 했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앞으로 우리나라에 또 벌어질 수 있는 이런 이제 여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 일자리도 다 날아가고 있어요. 일을 하고 싶은데도 쉬었다라고 얘기하는 청년 중에 41%가 대졸자인데 이 고학력자들이 나와가지고 우리나라 기업에서 기여를 하고 일을 해야 되는데 안 나가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일을 안 하겠다. 일자리가 일단 없습니다. 구직자 한 명당 일자리 0.4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애초에 지금 많이 없는데 더 없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건설사 일자리만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제조업이 근간인데 제조업 일자리 지금 막 다 공장들 미국으로 가려고 하고 있죠. 제조업 일자리 날라가죠. 그럼 제조업 관련된 일자리 또 날라가죠. 그 다음에 석유화학, 철강, 그 다음에 건설사 일자리 다 무너져 가고 있는데 이 상황에 일자리 없는 게 당연하죠. IMF 이래로 최대 수준입니다. 근데 심지어 채용 공고 중에 대부분이 다 경력직만 뽑고 있어요. 80%가 경력직만 뽑습니다. 그러니까 유병재 씨가 이렇게 막 그 개그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러잖아요. 아니 다 경력직만 뽑으면 나 같은 신입은 어디서 일을 하냐. 그런 현상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신입만 채용한다라는 공고가 2.6%에 불과했습니다. 즉 아무도 신입을 안 뽑는 시대가 됐습니다. 전 산업에서 건설사뿐 아니라 전 산업에서 일자리가 붕괴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봉착해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청년들은 일자리 안 구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나가버립니다. 한국 인재 유출 걷잡을 수가 없다. 작년 5,800명이 미국행을 향했다. 고급 인력 유출이 어마어마합니다. 인구 10만 명당 비자 발급 인원 수를 보게 되면 한국이 11.3명인데 일본이 0.66명, 중국과 인도가 각자 1명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11명이에요. 그리고 대만이나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도 6명, 3명인데 우리나라는 너무 압도적으로 큽니다. 주요 국가에 비해서. 한국이 일자리가 점점 고급 일자리들이 사라져가고 있으니까 뭐 이거 정치적 불안도 심하고 일자리도 없고 그냥 한국 나갈래. 나 어차피 영어 좀 할 줄 알잖아. 이런 식으로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기업들도 나가고 있죠. 부자들도 전 세계 4위 수준으로 지금 빠져나가고 있죠. 고급 인력들, 그 다음에 이공계 인력들, 스템 인력들 다 이제 해외로 향하고 있죠. 우리나라에 똑똑한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기업들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더 가난한 사람들, 더 돈이 없는 사람들, 더 덜 똑똑한 사람들만 우리나라에 남게 돼요. 그럼 우리나라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더 똑똑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부자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부자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야지 일자리도 많아지고 경제도 활성화되고 똑똑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남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발전을 합니다. 내 주변에 다 바보랑 가난한 사람밖에 없으면 어떻게 나라가 성장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한국 경제가 건설사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인지를 해주셔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를 여러분들이 높여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뭔가를 기대하는 것보단 각자 도생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왜냐? 정부에서 뭔가를 기대하려고 하다 보면 이거 목 빠지게 기다려야 진짜 목 빠집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더 이상 투자도 한국에다 하면 이게 좀 여러분들한테 이제 미래가 없을 거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경제가 성장을 안 하는데 한국에 투자를 한다? 답이 나올 리가 없죠. 그래서 투자도 제가 봤을 때는 해외에다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고 그렇게 안 하면 결과적으로 가난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 기업들도 부자들도 똑똑한 사람 다 빠져나가는데 여기에 투자를 해서 잘 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주가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나라 경제의 펀더멘털입니다. 경제가 망가지는데 주가가 장기적으로 10년, 20년 올라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를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에 지금 굉장히 큰 위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이 포스트 대공황 시대 경제 위기가 끝난 이후에 어마어마한 상승세가 나올 겁니다. 이거는 매번 역사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때 제가 어떤 종목들을 매수하고 싶은지 제가 정리를 해두고 있는데 이 종목들을 여러분들한테 요번에 공개해드려볼까 합니다. 이번에는 굉장히 파격적인 강의 내용이에요. 8월 월말 특강으로 포스트 대공황 100배 종목이라는 주제로 8월 28일 목요일 오후 9시 반에 저희 라이브 방송에서 이 부분 공개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경제 위기가 여러분들한테 인생을 바꿀 부의 사다리를 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 그 다음에 거기서 제가 매수할 종목의 예정 리스트들을 공개해드려 볼까 합니다. 1577-0471로 월말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은 이 부분 수강하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아니면 일시 맞추셔서 라이브 입장해 주시면 되니까 이 부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